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기다인입니다. 오늘은 김아영, 조희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혹시 기분 좋게 발견한 새로운 소식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알짜 정보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 그냥 지나쳐버리기 일쑤죠. 여러분의 하루를 한층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지금 당장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알찬 꿀팁까지 알뜰하게 모아왔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꺼내볼 수 있는 여러분의 곁에 다정하고 든든한 백과사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알아가는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잡학사전 지금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2024년 폐지됐던 기본 연구를 다시 복원합니다. 기초 연구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일부터 1,520억 원 규모의 기초연구 사업과제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기본 연구와 도전형 연구, 전략형 연구 등 총 2,496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2,366개가 선정된 기본 연구입니다. 초기 교원이나 지방에 있는 연구자 등에게 소규모 장기 연구를 지원해 기초 연구 생태계를 넓히게 됩니다. 지원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기본 연구 폐지 전인 지난 2023년과 비교하면 과제당 평균 지원액은 약 10% 늘어난 5,586만 원입니다. 지원 기간 역시 기존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패를 유연하게 관리하며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도전형 연구 50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적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형 연구 80개 과제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중남미와 중국, 러시아 등 12개국 동포 청년들을 돕습니다. 이들의 국내 자립과 정착을 돕는 취업 지원 사업 교육 과정이 8월 24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동포청의 첫 사업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을 반영해 맞춤형 교육이 진행됩니다. 멕시코, 쿠바,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청년들이 앞으로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식 조리를 비롯해 제과, 제빵 분야의 실습 중심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일상은 물론 향후 직장 생활에 꼭 필요한 한국어 집중 교육도 병행됩니다. 정부의 목표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선 국가 자격증 취득과 관련 분야 취업입니다. 한국어 능력 향상부터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그리고 국내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동포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 행정서비스가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대폭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우선복지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AI 상담 체계가 구축됩니다. 앞으로는 돌봄 서비스나 감염병 예방, 납세 정보 등을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는 정부 24와 국민비서, 혜택 알림이를 하나로 연계한 맞춤형 AI 국민비서가 통합 제공됩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에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47개 중앙부처의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 AI가 도입됩니다. AI가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부처별 특성에 맞춰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후 모델 등 맞춤형 AI 서비스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모두의 광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AI 인재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공 AI 윤리 기준과 AI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김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재가 지나간 집이나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처럼 일반적인 청소만으로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남아있는 오염과 악취까지 제거해야 다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이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소하기 어려운 현장에 투입돼 오염된 공간을 정리하고 복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현장 속으로에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간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는 사람들, 특수청소 전문가입니다. 특수청소 전문가는 일반적인 청소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간을 전문적인 방법으로 정리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간 방치돼서 오염이 심해진 공간부터 화재나 침수 피해를 입은 곳, 사망 이후 정리가 필요한 공간 등 다양한 현장을 맡게 되는데요. 먼저 현장의 오염 정도와 작업 범위를 파악한 뒤 폐기해야 할 물건과 남겨야 할 물건을 구분하고 오염물과 폐기물을 정리합니다. 이후 공간에 남은 오염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세척과 소독, 탈취 등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특수청소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특수청소 전문가가 마주하는 현장은 매번 다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쓰레기와 오염물이 쌓인 집이 있는가 하면 화재로 그을음과 냄새가 남은 건물이나 침수로 오염된 공간을 정리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고독사와 같이 사망 이후 기간이 한참 지나서 유품을 분류하고 공간에 남은 오염과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현장에 따라 작업 방법과 필요한 장비가 달라지는 만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오염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를 갖추고 위생과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청소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청소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별도의 국가 자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전문 청소업체나 방역 소독업체 등에 취업해서 현장 경험을 쌓거나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수청소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청소 서비스 업체가 특수청소의 한 영역으로 유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장마다 오염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청소 방법과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고 오염된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할 수 있는 체력과 안전의식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는 사고와 재난,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을 다루는 일인 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작업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버린 공간, 하지만 그곳 역시 정리와 청소를 거치면 다시 누군가가 생활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오염된 공간을 정리하고 그곳에 남은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사람들. 오늘은 특별한 청소가 필요한 현장에서 공간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특수청소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훼손된 공간을 묵묵히 복구하며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까지 어루만져주는 특수청소 전문가들의 노고의 깊은 경건함마저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땀 흘리는 이들의 따뜻한 헌신에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조희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경력 무관이라는 문구가 자주 눈에 띄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입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정말 지원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경력 무관 공고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경력 무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고에는 경력 외에도 학력이나 자격증, 담당 업무, 우대사항 등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 필수와 우대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이 필수 조건은 갖춰야지만 지원할 수 있지만 우대 조건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 자격의 필수 조건을 갖췄다면 충분히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은 지원서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경력이 없다고 해서 쓸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직무와 연결되는 아르바이트, 학교 프로젝트, 자격증, 교육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무직이라면 문서 작성이나 자료 정리 경험을, 서비스직이라면 고객 응대 경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했고 또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원하기 전에는 공고의 마지막 부분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지역과 근무 시간, 급여는 또 물론이고요. 제출 서류와 지원 방법까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고용24에서 바로 지원하는 공고도 있지만 기업 자체 양식이나 별도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역과 직종에 따라 채용 공고의 주요 조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과 직종을 먼저 설정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경력 무관 채용 공고를 발견했을 때는 첫째, 필수 조건을 확인하고 둘째, 내 경험을 직무와 연결하고 셋째, 지원 방법과 제출 서류까지 확인하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고를 그냥 바로 지나치기보다는 내가 이 직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24에서 내게 맞는 채용 공고를 찾고 오늘 바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경력 무관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막함을 실질적인 전략으로 바꿔주는 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지원 자격의 필수 요건을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경험을 직무 역량으로 잘 녹여낸다면 신입 구직자 여러분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김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 미래 유망 직종 등을 탐구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첨단 기술로 환자의 회복을 돕는 미래 직업, 재활 로봇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재활 치료에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고나 질병으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재활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활 로봇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재활 로봇 전문가입니다. 재활 로봇 전문가는 재활 치료에 사용되는 로봇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인데요. 쉽게 말해 환자의 상태에 맞춰 재활 로봇을 설정하고 치료 과정을 함께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로봇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의료진과 협력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또 치료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의 회복 정도를 확인하고 또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재활 로봇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재활 로봇 전문가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활 로봇의 운영과 점검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맞게 로봇을 설정하고 장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과 협력해 환자가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데이터 분석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회복 속도를 확인하고 더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활용합니다. 재활 로봇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정해진 자격증을 따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전공과 전문 지식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계공학, 로봇공학, 그리고 의공학, 전자공학, 물리치료학 등 이 관련 분야들이 관련 분야로 꼽힙니다. 또한 로봇 제어 기술과 의료기기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도 갖추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재활 로봇과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교육 과정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꾸준한 학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재활 로봇 전문가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요. 우선 책임감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작은 실수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 문제 해결 능력과 꼼꼼함도 중요합니다. 장비에 이상이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와 함께 치료 과정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재활로봇 전문가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병원과 재활센터에서도 다양한 재활 로봇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활 로봇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활 로봇 전문가는 의료와 첨단 기술을 연결하는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직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렇게 첨단 기술로 환자의 회복을 돕는 직업, 재활 로봇 전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의료와 로봇 기술이 함께 발전하면서 이 재활 로봇 전문가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에서 재활 로봇 전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가운 첨단 로봇 기술이 따뜻한 의료의 손길과 만나 환자들의 간절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람을 향할 때 얼마나 큰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재활 로봇 전문가들의 눈부신 활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잡토크 주제를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피스 웰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죠. 거창하게 회사가 전 직원 건강검진을 해준다거나 사내 헬스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번아웃 예방 프로그램을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기업들이 복지로 내세우는 그런 거요. 맞아요. 왠지 듣기만 해도 저랑은 조금 거리가 먼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에서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요. 네, 그쵸.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오피스 웰니스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닌데요. 기업이 주는 복지 말고 우리 직장인들이 스스로 오늘도 무사히 버티자 하면서 일터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시도하는 소소하고 어쩌면 조금 엉뚱한 시도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오피스 웰니스 트렌드 비틀어보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시키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 말하는 거죠. 훨씬 흥미로운데요? 오, 비틀어보기라니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마케팅 포인트 말고 우리의 현실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역시 내 자리 꾸미기, 이른바 데스크텔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데스크텔이요. 특히 요즘 젊은 직장인분들이 내 책상을 마치 내 방처럼 꾸미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 트렌드에 살짝 동참했습니다. 먼지 먹는 식물로 유명한 작은 핀란드시아가 제 책상에 몇 개 있는데요. 아, 진짜요? 전 전혀 몰랐어요. 식물을 키우시나요? 네, 부끄럽지만 반려식물이라기보다는 컴퓨터 모니터만 또 너무 오래 바라보다 보면 눈이 잠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잠깐 시선을 돌려서 초록색을 보다 보면 왠지 눈에 피로감이 조금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돼서 바쁜 직장인들에게 아주 제격입니다. 오,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책상에 식물을 한번 더 봤는데 전 돌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금방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몇 개 뒀거든요. 모니터 아래서 절 쳐다보고 있으면 왠지 위로가 되는 느낌입니다. 다인 아나운서의 피규어 저도 봤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실용적인 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화려한 색감의 북엔드라든지 아니면 독특한 디자인의 마우스패드 같은 거요. 작은 소품들이 내 공간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또 스트레스도 덜 받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 과한 데스크테리어는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에 동감하는 편입니다. 또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책상이 또 너무 복잡하면 집중하기도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전 내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방해 요소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왠지 더 나답게 일할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무의미한 회색 책상보다는 내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이 장기적으로 볼 때 창의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공간 다음엔 역시 물건이죠. 저는 요즘 직장인들이 특정 아이템을 수집하거나 유행시키는 것도 오피스 웰니스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그 텀블러 같은 거요?
아, 그 엄청 큰 거 말씀하시는 거의 1리터는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데요. 왜 다들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다들 들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걸로 물을 마시면 왠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고요. 그것도 일종의 소속감 아닐까요? 우리 사내 동지들이 다 같이 쓰는 유행템을 공유하면서 생기는 친밀감? 그리고 그 텀블러를 채우기 위해서 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을 뜨러 가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웰니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뭐 저는 소속감은 또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게 웰니스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제 일터에서 매일 쓰는 물건을 내 취향에 맞게 고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머그컵 하나를 고르는데 굉장히 신중한데요. 뭐 가볍거나 그립감이 좋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생각해서 고르는 편입니다. 아, 그 희은 아나운서가 쓰시던 머그컵이요? 그거 텀블러 유행 전부터 쓰시던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거의 지금 10년째 함께 하고 있는 제 사내 동지인데요. 유행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딱 맞는 물건이 주는 이 편안함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요? 와, 10년이면 정말 리스펙합니다. 저도 텀블러는 몇 개 있는데 결국 제일 손이 가는 건 가장 기본 형태의 텀블러더라고요. 하지만 유행템을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화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공간과 물건 다음에는 조금 더 행동이나 문화적인 측면을 비틀어 볼까요? 사내 유머 같은 거요. 거창하게 웃음 치료 같은 거 말고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유머들이요. 네, 너무 중요하죠.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웃긴 짤이라든지 아니면 유행하는 밈을 활용해서 소통한다든지요. 이런 소소한 웃음들이 업무 중간중간에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끔은 또 조금 엉뚱한 시도들이 오피스 웰니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은 이제 회사 옥상에서 매일 딱 5분 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게 자기만의 웰니스 루틴이라고 합니다. 오, 옥상에서 5분 멍 때리기요? 그거 너무 좋은데요. 저는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꼭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든요. 회사 안의 공기 말고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럼 왠지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산책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은 엉뚱한 행동이 사회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다른 회사에 있을 때 우리 팀장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웃음 치료사를 초빙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요? 혹시 그거 좀 효과가 좀 있었나요? 와, 웃음 치료사라니 그거야말로 기업 복지 같은데요. 아니요, 결국 효과는 없었지만 팀원들의 엉뚱한 시도에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던 기억은 있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엉뚱한 오피스 웰니스의 힘 아닐까요? 자, 오늘 이렇게 오피스 웰니스 트렌드를 비틀어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기업이 주는 복지도 좋지만 결국 내가 나를 위해 시도하는 소소하고 엉뚱한 노력들이 가장 효과적인 웰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거창한 프로그램보다 내 창에 작은 식물 하나, 그리고 동료와 나누는 작은 유머가 우리를 일터에서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행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는 나만의 웰니스 루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멍 때리기라든지 텀블러 수집이라든지 또 저 같은 저만의 머그컵 하나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잡토크는 앞으로도 소소한 일상과 일터의 이야기들을 비틀어보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천재란 타고난 재능만으로 정상에 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재능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일까요? 18살의 나이에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뒤흔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콩쿠르 최연소 우승이라는 타이틀보다 연습실에서 보낸 시간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한 세기에 한 번 나올 재능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바로 임윤찬입니다.
이윤찬은 2004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동네 학원에서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원장 선생님은 너무 산만하다며 그를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만 18세의 나이로 미국 벤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 클래식계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후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데카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쇼팽 에튜드 전곡 음반을 발매했으며 뉴욕 필하모닉, 카네기 홀, 로열 콘세르트 헤바우 등 세계 최고 무대에서 잇따라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윤찬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화려한 우승 경력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콩쿠르에서 우승한 순간에도 우승했다고 실력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며 더 열심히 연습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콩쿠르 기간에는 SNS와 유튜브 앱까지 지우고 오직 연주에만 집중했고요. 우승 이후에도 자신의 콩쿠르 연주 영상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다음에 무엇을 연주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이 임윤찬만의 음악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먼저 떠올리고 연주한다고 말합니다. 악보에 적힌 음표를 너머에 있는 것,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진짜 연주였습니다. 임윤찬은 피아노를 잘 치는 연주자를 넘어 음악이 어디까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세계에 증명한 사람입니다. 타고난 재능에 안주하지 않았고 연습실 안에서의 시간을 끝까지 지켜냈기에 오늘의 임윤찬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윤찬은 가장 뛰어난 재능조차 치열한 반복 위에서만 빛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박수와 우승에 머무르기보다 다음 곡을 향해 다시 건반에 손을 얹는 것, 그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연주를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세기에 한 번 나올 재능이라는 찬사 앞에서도 오직 건반과 마주하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묵직한 열정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결과에 안주하기보다 묵묵히 다음 악보를 넘기며 각자의 일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연주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와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AX, 바로 AI 전환입니다. 단순 사무직이나 제조 현장을 넘어서 변호사, 회계사, 개발자 같은 고난도 전문직 영역까지 이 AI의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러한 기술 혁신이 일터의 진입 장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신입 채용 축소가 맞물리면서 청년 고용 시장에서는 4년제 대학을 그만두고 실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 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의 변화가 재편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 평생 직장이자 성공의 보증수표로 여겨졌던 학벌과 자격증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대형 법무법인들은 판례 분석과 계약서 검토에 생성형 AI 법률 에이전트를 도입했고 회계법인과 금융권 역시 단순 세무 검토와 데이터 분석을 AI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입사원이 거쳐야 할 성장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 자료조사나 기초 분석 같은 신입급 업무를 AI가 몇 초 만에 처리하다 보니 기업들은 신입을 채용해 교육하기보다 즉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중고 신입이나 검증된 경력직만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AI 도입이 사회 초년생들의 일터 진입 문턱을 대폭 높여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들의 생존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이론 중심의 졸업장보다 현장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실체적인 기술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겁니다. 최근 교육 및 고용 동향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정밀 가공,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바이오 제약 등 현장 맞춤형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문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는 뉴턴 입학생 수가 최근 5년 사이 1.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수치를 넘어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이 현장 응용력과 실제적인 숙련도야말로 미래 일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생존 무기라는 사실을 청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일터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속도만큼 우리의 교육 현장이 기업이 실무형 인재를 온전히 품어내고 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려한 간판보다 대체 불가능한 숙련도가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 변화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일터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본 일터였습니다. 화려한 학벌보다는 AI가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진짜 실무 능력을 찾아 나선 청년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묵묵히 갖고 닦은 일들의 값진 도전에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하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네, 최근 우리 노동시장에서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층인데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까지 고령층 인구는 1,701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1,012만 5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1년 전보다 34만 5천 명 늘었고 고용률은 59.5%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55세에서 79세까지 고령층 10명 가운데 약 6명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령층 취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그런데 보통 직장에서는 50대 후반이나 60대 정도가 되면 은퇴를 생각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주된 직장에서 물러나는 시기는 그보다도 빨랐습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고령층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미 그만둔 사람은 69.5%였는데요. 이들이 해당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53세였습니다.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1개월로 나타났는데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경력을 쌓더라도 50대 초반이면 주 직장에서 은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퇴직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휴 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22.1%,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15.2%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평균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온다면 이후에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고령층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네, 고령층은 평균 70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55세에서 79세 고령층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78만 2천 명, 전체의 69.2%로 보였는데요.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장래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연령은 평균 73.6세였습니다. 앞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이 53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퇴직 이후에도 20년 이상 상당 기간 일을 더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한 고령층도 전체의 19.8%를 차지했습니다. 네, 70대까지 일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면 고령층에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령층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는데요. 남성은 24.9%, 여성은 37.5%의 비율로 이 같은 이유를 꼽았습니다. 연금 통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896만 9천 명, 전체의 52.7%였는데요.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 원이었습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계속되는 만큼 이제는 나이와 체력에 맞춰 일과 양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평균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실제로 일하고 싶어하는 평균 나이는 73.6세. 이렇게 숫자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퇴 시점과 실제 고령층이 원하는 은퇴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 5천 명, 그리고 고령층 10명 가운데 약 7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이제 은퇴 이후의 일자리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오랜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각자의 체력과 생활에 맞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희은 아나운서 다음은 어떤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말 들으면 괜시리 긴장되는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요? 잠깐만 이거 하나만 부탁할게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분명 그냥 말 한마디인데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말들이 있죠. 특히 직장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누가 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실제로 꼽은 상사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도 벌써 몇 개 떠오르는데요. 그중에서도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라는 말은 정말 잠깐으로 끝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제 조사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따로 있었다고 하죠? 네, 대전도시공사가 2024년 직원 264명을 대상으로 상사에게 듣고 싶은 말과 또 듣기 싫은 말을 조사했는데요.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는 바로 라떼는 말이야로 26.1%가 꼽았습니다. 2위는 연차는 뭐 때문에 내는 데가 23.1%, 3위는 또 휴가 내게가 20.8%로 나왔습니다. 네, 역시 나 때는 마리아가 1위였군요. 그런데 2위와 3위가 모두 연차나 휴가와 관련된 말이라는 게 눈에 띄네요. 그러게요. 요즘 직장인들이 개인 시간이나 휴식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단순히 이 옛날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만은 아닐 텐데요. 예전의 직장 문화나 업무 방식을 지금의 직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려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단순히 말 한마디가 싫다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방식의 말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나요? 네, 의외로 거창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잘했어, 역시 믿을만해로 38.3%, 2위는 수고 많았어로 37.1%, 3위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로 34.1%였습니다. 네, 듣기 싫은 말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잘 보이는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다는 내가 믿을게라는 말이 필요하고 왜 또 휴가를 내보다는 잘 쉬고 와라는 말이 필요한 거겠죠? 네, 결국 직장에서 중요한 건 특별한 말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능력이나 성과만큼 서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업무를 부탁하더라도 이거 빨리 해주세요 보다는 이 업무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묻고 휴가를 가는 동료에게는 또 쉬어요? 보다는 잘 쉬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직장 문화는 거창한 제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이 말 한마디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 동료에게 수고 많았어요 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박재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챗 GPT 같은 AI 서비스를 쓸 때마다 우리는 늘 엔비디아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진 압도적인 1강 체제인데요.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독주 속에서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대한민국의 작은 스타트 기업이 있습니다. 설립 5년 만에 국내 첫 AI 반도체 유니콘이 된 기업, 리벨리온입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반란,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리벨리온은 데이터 센터에서 AI 연산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같은 성능이라면 전력을 덜 쓰고 칩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칩렛 구조로 설계해 개발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잡은 것이 이 회사만의 핵심 기술입니다. 2020년 박성현 대표를 비롯한 반도체, AI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설립된 리벨리온은 설립 3년 만에 아이온, 아톰이라는 두 개의 칩을 연이어 출시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칩 아톰은 국내 NPU 최초로 데이터 센터에 상용화되며 거대 언어 모델 가속에 성공,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SK텔레콤의 AI 반도체 계열사 사피온 코리아와 합병을 결정하며 회사는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이루어냅니다. 두 회사의 기술력과 인력이 하나로 합쳐지며 기업 가치가 약 1조 3천억 원, 국내 AI 반도체 기업 최초로 유니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합병 이후 리벨리온은 SK텔레콤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 등에 업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가속기 리벨에는 삼성전자의 고대역 폭 메모리를 탑재할 예정이며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인프라는 이제 국가안보 자산으로 여겨지는 시대, 리벨리온은 단순한 스타트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전략적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 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칩 하나, 하지만 그 안에는 엔비디아의 독주에 맞서겠다는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의 도전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AI 인프라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묵묵히 기술 주권을 지켜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AI 반도체 유니콘 리벨리온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반란이라는 이름처럼 견고한 글로벌 시장의 장벽을 당당히 허물고 있는 리벨리온의 거침없는 행보가 무척 든든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고유의 기술력으로 빚어낸 AI 반도체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핵심 성장으로 눈부시게 활약할 그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유독 밤거리를 거닐고 싶어지는데요. 10월의 밤, 남강의 푸른 물결 위로 수만 개의 빛이 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빛과 역사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가을 축제, 2026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남강에 등불을 띄워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던 진주 백성들의 애틋한 마음이 오늘날 밤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빛의 예술로 재탄생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을밤의 낭만과 잊지 못할 감동이 기다리고 있는 경상남도 진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남강을 화려하게 수놓는 거대한 수상등입니다. 진주성 앞을 유유히 흐르는 남강 위로 역사 속 인물들부터 귀여운 캐릭터, 세계 랜드마크까지 다양한 테마의 대형 유등들이 전시되는데요. 이 유등들은 낮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해가 지면 일제히 불을 밝히며 남강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야외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강물 위로 일렁이는 오색찬란한 유등의 불빛을 바라보며 강변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마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신비로운 공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화려한 남강을 감상하셨다면 이번에는 직접 빛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겠죠.
축제장의 또 다른 명물, 바로 4만여 개의 붉은 등불이 끝없이 이어지는 소망등 터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사연이 적힌 이 붉은 등불들은 캄캄한 가을밤을 붉고 따뜻하게 물들이며 압도적인 장관을 연출합니다. 터널을 지나며 은은하게 빛나는 등불 아래서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고 축제 기간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불꽃놀이까지 함께 감상하신다면 잊지 못할 낭만적인 밤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빛나는 포토존이 가득하지만 남강 유등축제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남강 위를 직접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부교 건너기 체험인데요. 물결에 따라 가볍게 출렁이는 부교 위를 걷다 보면 양 옆으로 늘어선 대형 유등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웅장한 진주성 촉성루의 야경을 배경으로 직접 작은 유등을 만들어 남강에 띄워보내는 유등 띄우기 체험은 사진뿐 아니라 마음속 깊이 남을 뜻깊은 인생의 한 컷을 완성해 줄 겁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더욱 알차게 즐기실 수 있도록 상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축제장 일대를 둘러보는 입장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돼서 누구나 부담 없이 빛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을 가로지르는 핵심 체험인 세 곳의 부교 통행권은 편도 2,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부교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종일권은 6,000원에 이용 가능하고요. 소망등 달기나 유등 띄우기 등의 개별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별도의 체험비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개의 빛이 강물 위로 흐르며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는 진주 남등 유등축제. 축제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일원가 진주성에서 펼쳐지고요. KTX를 이용해 진주역에서 내리신 후에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스치는 10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강의 소망을 띄워보내는 낭만적인 가을빛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불 앞에서 요리하기 쉽지 않죠.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돌리면 되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음식을 담은 용기까지 아무 생각 없이 넣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용기부터 전자레인지용 제품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표시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달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남은 배달 음식, 그 용기 그대로 다시 데우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플라스틱이라고 모두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 바닥을 보면 작은 숫자나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요. PET나 PS 재질로 된 용기는 열에 약해서 변형되거나 녹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음식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PP, 폴리프로필렌 재질은 상대적으로 내열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PP라고 해도 무조건 안심하기보다는 제품에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함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때는 플라스틱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전자레인지용인가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용기와 금속 장식입니다. 전자레인지에 금속을 넣으면 불꽃이 튈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죠? 전자파가 금속에 반사되면서 아킹이라는 불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자레인지나 용기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밥솥, 내솥처럼 금속으로 된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통째로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리나 도자기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닌데요. 금색이나 은색 테두리처럼 금속 장식이 들어간 식기도 불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쁜 접시라고 무조건 넣기보다는 금속 장식이 있는지,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용기를 사용하면 될까요?
대표적으로 전자레인지로 용으로 표시된 유리나 도자기, 그리고 PP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질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제품마다 내열성과 용도가 다를 수 있고 유리나 도자기도 제품에 따라 전자레인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새로 살 때는 재질 표시만 보지 말고 화면에 보이는 이 물결 무늬 표시와 포장이나 용기 바닥에 있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기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표시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오늘 내용 3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은 재질과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함께 확인하기. 두 번째는 금속 용기와 금속 장식이 있는 식기등 피하기. 마지막으로 3번째는 유리나 도자기도 재질만 믿지 말고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확인하기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워낙 익숙하게 사용하는 가전이라 용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확인 하나가 더 안전한 전자레인지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두면 언젠간 한 번은 쓸데있는 정보. 전자레인지 사용 전 음식보다 먼저 용기부터 확인하는 습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 나눈 소소하지만 알찬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작은 지식 하나가 우리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죠? 오늘 함께 챙겨가신 유용한 팁들과 함께 남은 하루도 한결 더 가볍고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일상을 다정하게 채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